네, 안녕하세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이번에 물리학회에서 이렇게 제 연구 분야를 전체적으로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분야가 될 거고요. 당연히 뭐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 위주로 소개를 드릴 텐데 그게 뭐 제일 중요하다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다 보니까 그쪽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전달하는 걸 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과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은 당연히 잘 여러분도 아실 그 뉴턴의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에서 따온 건데 거인의 어깨 위에 있어서 많은 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조금 겸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이언트라는 말을 이용한 말장난 같은 건데 그러니까 뉴턴 시대의 그런 거인들의 그런 선각자들의 지혜 위에 자신이 어떤 지식을 얹어서 그런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런 뉴턴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21세기 이제 2020년에 와서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자이언트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 또는 그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의 자이언트 컴포넌트 여기 속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를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형태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네트워크 과학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 분야에서 유명하신 마크 뉴먼이라는 교수님께서 2006년도에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뭐 그런 표현이 재밌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2006년이면 제가 박사 1년차 정도 됐을 때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막 시작할 그런 단계에 있었고요. 지금 15년 정도가 흐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하는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건데 그 사이에 정말 운 좋게도 여기 이미 2006년도에 이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해 있었던 그런 분들의 연구 그룹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은 제가 네트워크 연구를 물리학 쪽에서 소개할 때 통계 물리에서 네트워크를 왜 연구하는지 세상에 네트워크 구조로 된 게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곤 하는데 2020년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이 힘들어졌는데 그나마 그 힘든 삶을 조금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로 이 제 발표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강조할 필요가 없는 2020년에 굳이 그렇게 시작해야 될까 싶어서 그 부분을 다 생략하고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주에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진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두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두뇌의 구조를 보시면은 두뇌 역시 대표적인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기관이고 이 가장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런 단위의 이런 것들이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로 얽혀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발현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유기적으로 모든 게 이해되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뇌과학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이 뉴런의 어떤 그 생화학적 기저 같은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 심리학 그런 것에 이제 대상 같은 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또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 사이에 요 중간 레벨에서 중간 스케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당연히 바이 데피니션 마이크로 스케일과 매크로 스케일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메조 스케일 또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대상이 네트워크에 어떤 숨은 구조가 있는지 히든 스트럭처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뭐 네트워크 입장에서 그러니까 브레인 네트워크를 초창기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특수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밝혔던 그런 연구가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면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노드 또는 수학적 언어로는 버티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것들 사이에 연결 구조에 대한 학문이 또는 그거를 연구하는 게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단순히 그냥 연결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굵은 연결, 뭐 얇은 연결, 방향성 있는 연결 다 썼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막 시간에 대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런 구조가 네트워크 구조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흔히 표현하는 방식이 소위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연결이 8만큼 있다라는 게 여기 있고 대신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없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네트워크 아시는 분들은 다 익숙할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이런 좀 추상적인 이런 수학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스케일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이웃수를 세는 건데요. 일부러 여기선 제가 아웃고잉 엣지랑 인커밍 엣지의 수를 구분을 했는데, 친구 수가 나가는 친구 수는 2명, 들어오는 친구 수는 1명. 친구라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제가 발표할 거에 대한 복선이기도 한데, 이런 마이크로 스케일의 디그리 또는 이 디그리의 통계적 분포 같은 것이 어떤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성질, 구조적 성질, 그리고 동력학적 성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통계물리에서는 상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전이 양상을 야기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됐었던 거고요. 이런 네트워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 스케일이라고 보면은 전체 가능한 엣지 중에서 몇 개가 차 있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 정도가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은 뭔가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하부 구조를 심어놨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하부 구조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네트워크라는 걸 전혀 모르더라도 여기 뭔가 3개가 서로 이렇게 뭉쳐있고 4개짜리가 뭉쳐있고 얘네들 사이에는 좀 스파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위 커뮤니티 구조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어제선치 매트릭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블락 다이아고널로 표시되는 이런 어떤 난트리비얼한 히든 스트럭처가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히든 스트럭처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네트워크 연구를 했던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에 제가 관심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디그리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이제는 조금은 이제 고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구 분야가 될 텐데, 이웃수를 셌을 때 단순히 소위 랜덤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LSC 랜덤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무작위 네트워크는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왼쪽에 보이는 이 포화성 분포 같은 걸 따르게 될 텐데, 이웃수가 고만고만할 텐데, 현실 세계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소위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이 허브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했던 연구 역시 이게 진짜 그러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데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네트워크를 하나 잡아서, 그러니까 디그리를 분포를 재보니까 로그로그에서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소위 파워로의 분포를 따르는 스케일 프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냐, 그런데 관심을 가졌던 건데,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샘플링을 통해서 나온 거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거라면 진짜 네트워크의 구조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랑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열심히 이거를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샘플링 자체는 확률 통계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조합 수학 같은 걸 이용해서 애널리틱하게 조금은 접근해 본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출판한 논문인데 이게 많은 훈련이 됐습니다. 운 좋게도 이런 좋은 주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다양한 연습을 해보는 기회가 됐고 표로 정리도 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론 클로젯이라는 분과 마이클 스텀프라는 분도 비슷한 주제라고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리터러처 서치를 하니까 이런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이 파워로가 맞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갔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특히 파워로가 맞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큰 화두를 던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그런 히든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소위 커뮤니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면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됐던 히든 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랜덤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네트워크에서도 보였던 건데, 랜덤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그룹들로 나눠져서 얘네들 사이에 연결이 많고 얘네들 사이도 연결이 많은데 얘네들끼리는 좀 스파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정말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뭐 리뷰 논문도 2개 이상, 제가 아는 것만 최소한 2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소위 이거를 예쁘게 소위 블락 다이아고널로 쪼개는 형태를, 물론 실제로 요즘은 어떤 통계학적 방식을 이용해서 블락 다이아고널 자체를 찾아내는 거를 뭐 라이클리우드 펑션 써서 하는 소위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 SBM이라고 불리는 것도 유명한데,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형태로 찾았던 방식이 모듈라리티라는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아까 제가 처음으로 소개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자세하게 소개했던 이웃수라고 할 수 있는 디그리에 비해서 얼마나 안쪽에 연결이 많고 바깥쪽에 연결이 적은지를 정량화하는 이런 모듈라리티라는 함수를 써서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 함으로써 이런 구조를 찾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레졸루션 파라미터라는 거를
여기 튜닝 파라미터로 줘가지고 굉장히 큰 커뮤니티부터 작은 커뮤니티까지 찾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연구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생물 시스템에서 이 DNA가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가 사실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이런 루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생물 실험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이 안에서 접혀있는 구조에 대해서 크로모솜의 각 부분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거를 매트릭스로 표현했는데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블락 다이고널이니까 커뮤니티 찾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서 매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밝혀내는 연구도 했고요. 이게 작년에 출판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감마라는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굉장히 거대한 덩어리부터 짜잘한 덩어리까지 다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미 알려져 있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구분들과도 비교를 해봤고요. 이 중간에 아직 생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작년에 이제 논문으로 출판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커뮤니티 구조를 직접 안 해본 분들은 잘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커뮤니티 찾으라 그러면 찾았다 그러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커뮤니티 찾는 알고리즘 중에서 스토캐스틱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바이 데피니션 매번 다른 결과를 찾게 돼요. 그래서 10번 전부 다른 결과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결과만 찾을 수도 있겠는데 이 보시면은 구조 자체가 확실하게 딱딱 나와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브릿지 구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 구조는 어떨 때는 이렇게 왼쪽에 속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을 여러 번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이 브릿지 구조 같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수행해서 작년에 논문을 출판한 바가 있고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속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표현하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소위 인컨시스턴트한 결과들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크 사이드가 아니라 라이트 사이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소위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같은 노드들끼리 뭉쳐있는지 또는 다른 노드들이랑도 이렇게 같이 묶이는지 이런 횟수를 셈으로써 이런 거를 정량화 시켜가지고 이런 브릿지 구조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그 아까 커뮤니티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레졸루션의 커뮤니티가 안정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대경 학생이 발표를 잘해주셨고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이거 IC2S2라고 그 이번에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 미국 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게 됐기 때문에 4분짜리 짤막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트위터에 이걸 올렸더니 그걸 보고 연락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학회를 직접 못 가더라도 이런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온라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연구를 열심히 홍보하고 그때 좀 즉흥적일 수 있겠지만은 공동연구도 제안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제가 가진 거는 이 코어 퍼리퍼리 구조라고 해서 중심 주변부 구조인데 이거 확실히 커뮤니티랑은 다릅니다. 커뮤니티는 얘네들도 똘똘 뭉쳐있으면 두 개의 다른 커뮤니티가 되겠지만 여기는 이 주변부끼리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이라키칼한 그런 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또는 뭐 서울과 지방 생각해보면은 이 둘은 커뮤니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방 쪽에서도 다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구조들이 사실은 온갖 시스템이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모듈라리티 같은 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거는 똘똘 뭉쳐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부부터 가장 주변부끼리 이렇게 스코어를 준 다음에 얼마나 이런 식으로 생긴 제가 흔히 얘기하는 뒤집어진 기역자 모양의 구조를 찾아내는지에 관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제가 연구를 했었고, 이런 구조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트랜스포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네트워크를 가져오자면 여기 어떤 파티클이 디퓨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동안 어떤 커뮤니티에서 머물다가 다른 커뮤니티로 가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을 두 개의 다른 모듈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커뮤니티 구조를 뭐 모듈라 스트럭처 또는 모듈라리티는 함수에도 나오듯이 어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뭐 인포메이션 티오리를 여기 적용해서 커뮤니티 찾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이런 트랜스포트 성질을 이용해서 코어 퍼리퍼리 구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썼던 아이디어는 여기 엣지를 하나 제거합니다. 제거했을 때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 돌아가는 길이 아까 제가 그 지방과 서울로 비교했듯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코어 파트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점수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이런 노드와 엣지 모두 이런 코어 부분과 퍼리퍼리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제안을 했었고요. 이 콜로지컬 시스템에서 소위 네스티드니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꽃들을 수분시키는 곤충들을
사이에 이런 연결 구조를 봤을 때 이런 계단 형태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생태학 네트워크 쪽에서 잘 알려진 그런 그 구조인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이내미컬 프로퍼티에도 되게 안정성을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뒤집어 있어서 반대가 돼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코어 프리퍼리 구조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런 네스티드니스에 대한 리뷰 논문이 나왔는데 그 리뷰 논문에서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로 거의 다뤄졌을 만큼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연구를 제가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PRE에 출판했는데 조금은 놀랍게도 생태학 하시는 분이 이 논문을 보시고 최근에 어떤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예전부터 네스티니스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좀 과격한 제목인데요. 코어 퍼리퍼리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연구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논문을 열심히 작성 중인 연구인데요. 사실은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김판준 교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최근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숨어있는 방향성이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저 가운데 이 노드를 보시면은 저 두 가운데 노드가 둘 다 이웃도 4명이고 그 스트렝스라고 부르는 저 웨이트를 전부 다 더해도 30인데 분포가 굉장히 다릅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2개 정도로 이렇게 인터랙션의 정도가 이렇게 컨덴세이트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 용어로 말하자면 이 분포가 다른 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분포가 다른 거 일단은 노멀라이즈를 시켜준 다음에 이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는 이것들 전부 더하면 1이 되니까 확률 분포처럼 됩니다. 이 확률 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i라는 기준에서의 확률 변수가 되는 것과 j라는 기준에서 확률 변수가 되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i 입장에서는 j는 중요한데 l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l 입장에서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어시메트리가 생기고요. 이런 어시메트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엔트로피 메저를 도입해가지고 엔트로피의 어떤 스케일링 비헤비어를 이용해서 어떤 걸 찾았냐면 이런 메저를 만들어서 이펙티브 아웃디그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웃들이 전부 다 중요하면은 그 원래 디그리로 리커버 되고요. 그다음에 i 입장에서 중요한 인터랙션이 딱 몇 개만 그렇게 남게 되면 그 숫자를 그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펙티브 아웃디그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봤고, 이거 역시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 전부 해보면은 어떤 인터랙션들은 서로 중요하지만 어떤 인터랙션들은 한쪽으로만 중요한 그런 구조가 나오게 돼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월드 트레이드 웹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리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가 이렇게 찍힌 리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봤는데, 특히 이게 좋은 비교 대상이었던 게 월드 트레이드 웹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구조를 찾았더니 랜덤한, 저희가 그 널 모델로 만들어서 랜덤한 구조에 비해서 서로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랜덤한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거에 비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의존적인 관계가 많았다는 건데, 이 반면에 조선왕조 실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널 모델로 만들었을 때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저희 국제 무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존적 관계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월드 트레이드 웹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한 중국 같은 나라와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에 이미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비교를 해서 그 구조를 찾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 나라들이 경제 성장 정도 당연히 다를 거고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겠지만 이거를 단순히 그냥 트레이딩 파트너 개수가 몇 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나라들 그리고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 이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방향성 있게 이거를 디그리를 이펙티브 아웃디그리 인디그리로 나눠서 표시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세계의 각종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특성을 저희가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한 그런 히든 디렉셔널리티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들을 쭉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에 네트워크 사이언스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파워로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주장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최근에 아론 크로젯과 바라바시 교수님 사이에 설전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약간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게, 영국에 있을 때 제 보스이기도 했던 메이슨 포터라는 분과 영국에 계신 마이클 스텀프라는 분이 파워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러니까 파워로 분포와 파워로 스케일링은 다른데 사람들이, 특히 물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파워로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그냥 의미부여를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메이슨 교수님은 약간 이런 짤 같은 걸 만들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불붙은 게
바로 이분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드물다라는 고발적인 제목으로 했고, 바라바시라는 분은 클로젯의 프루트리스 서치, 별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좀 과격하게 두 분이 설전이 붙었고, 뭐 다른 분도 이런 설전에 참여하셨고, 그래서 저 왼쪽에 보이는 아론 클로젯의 논문의 어떤 그 소개하는 글을 쓴 페터 올메라는 분은, 이분도 역시 제 보스이신 분인데, 마지막에 썼던 문장이 좀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뭔가 우리가 원래 그 컴플렉시티 사이언스 그런 걸, 컴플렉스 시스템 이런 걸로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면서 의미 부여 같은 거를 할 게 많이 없었는데, 이게 소울 서칭 같은 게 아닌가라고 얘기해서 약간은 황희정승 같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레어냐 웰던이냐 이렇게 뭐 고기의 비율을 더 설명하셨는데, 리얼 월드로 돌아오면 이거는 뭐 좀 장난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스케일 프리라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뭐 제가 트위터에서 찾은 건데, 뭐 프리 사이즈인데 얼마가 입어야 제일 예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프리냐라고 해서, 제가 이게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익스펀셜 컷오프 같은 거냐라고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모델링 스터디하면서 최근에 뭐 소위 잘 나가는 저널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에 먼슬리 미팅 때 김수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플 모델링 스터디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환 교수님도 이번에 이제 초청 강연을 통해서 특히 하이어 오더 인터랙션 같은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단순히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이 아니라 3개짜리 4개짜리가 같이 뭉쳐있는 인터랙션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직스 리포트라는 리뷰 논문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충분히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머신러닝이 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브레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나온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신러닝 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만들 때 기존에 연결했던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하신 게 에로드 씨 레니, 바라바시 알버트, 왓츠 스트로 같이 이런 모델을 연결했더니 이런 걸 연결해도 머신러닝 잘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거 20세기 모델들이죠. 여기 뭐 실제 두뇌에 있을 그런 커뮤니티 구조나 아니면 코어 퍼리퍼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통계 물리가 얘네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블랙 포인트로 돼 있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런 제언 같은 걸 드렸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애써 무시해왔던 질문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가 물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제 연구 중에 하나가 피직스 투데이라는 유명한 잡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되는데, 그 달린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리냐? 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 피지컬 리뷰 이 분야에선 다들 아실 이 저널에 네트워크스 앤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섹션이 엄연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나온 거 보시면, 이게 이 섹션들이 메이저 에어리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리오더 됐다 라는 건데, 처음에 스태티스티컬 피직스가 있고 난리니어 다이내믹스 앤 카오스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물리. 지금 여기 발표하시는 다른 후배 연구자들께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물리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맞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교양 과목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리얼 월드에 있는 분들과 인게이지먼트 하기에 괜찮은 주제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웹툰인 것 같은데, 집순이의 친구는 집순일 확률이 높다고,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의 어스터티브한 그런 연결이다, 그런 거랑 관계 있지 않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RT가 3,000번 넘게 됐습니다. 제 팔로워가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제 그 친구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RT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거에 신기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는 2000년도 초반에 밝혀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신기해한다라는 걸 생각해서, 학문적인 깊이도 당연히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과도 실제 사람들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고요. 분명히 물리학에서의 어떤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우선 당연히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구글 스칼라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은 뭐 H-인덱스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자이언트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연구자분들입니다. 이분들 없었으면 당연히 제가 이런 기회도 전혀 없었을 거고요. 이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히든 디펜던시 얘기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비대칭적일 수 있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분들한테 배운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것보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신 정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황 교수님이 13년 전에 이 용봉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13년 후에 제자로서 또 받게 돼서 정황 교수님께 받은 거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뿌듯함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이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